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13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어제 눈이 꽤 왔죠? 남양주에만 내렸나? 어저께 소복하게 쌓여있는 눈을 보고 이 정도 눈은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눈보다 여의도에 이렇게 오는 길에 보니까 한쪽에 이 염화칼슘이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 도로에. 그래서 저게 뭘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미리 뿌려놓은 염화칼슘이 좀 바람에 돌풍이 많이 불었잖아요. 바람에 날려서 그게 그쪽으로 이렇게 쌓인 게 아닌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저거 좀 이렇게 퍼뜨리고 싶은데 하는 새벽에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전 출근을 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요, 어제는요, 주인공이 구글이었나?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요, 구글이 시총 4조 달러를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이제 제가 작년부터도 그랬고 올해 또 원픽은 저는 M7 중에서 구글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갖추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단시간에 얻어낼 수 없는 기술로도 이건 얻어낼 수 없는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런 플랫폼을 가진 정말 최강자인 구글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여기 어제는 이제 애플과 손을 잡은 그러니까 애플이 구글의 제미나이의 손을 잡은 거죠.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과연 이 판도가 어떻게 달라질지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젯밤 사이에는 또 금융주 쪽은 좀 꽤 많이 빠졌어요. 카드사 이런 종목들이 꽤 빠졌고 반면 월마트 좋은 소식과 함께 주가의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럼 또 밤 사이에는 어떤 내용들이 시장에 전해지고 있는지 또 약간 연준의 독립성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이 소식까지 월가 뉴스레터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는 하나증권 기업분석실 이준호 선임연구원과 함께 오늘은 가상자산 이야기를 좀 오랜만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귀 쫑긋 여시고 과연 올해는 가상자산 우리가 비트코인 쪽에서 혹은 이더리움 쪽에서 뭔가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철창을 가운데 두고. 뭐가 있네요, 또. 요거 온열기. 라디에이터라고 이제 부르죠. 역시 AI. 왜요? 그냥 라디에이터가 아니네요. AI 라디에이터. 오늘 또 AI 얘기 많이 할 거거든요. 뭐지? 온도를 저절로 감지하나? 모르겠네요. 조금 이따가 관련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젯밤에 우리 명성님은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주인공? 주인공. 월마트? 저는 솔직히 말하면 트럼프. 트럼프는 뭐 원래 매번 주인공 아닌가요? 아니 근데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싶은 이슈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파월 의장 기소된 것도 그렇고 맞아요. 형사 수사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이제 이란을 향하고 있고 그린란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시장 초반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어제 제가 전해드렸던 뉴스였죠. 신용카드 10% 이자율 그거 상한선 준다. 그것 때문에 이제 비자랑 금융주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금융주 실적 발표 시즌 시작해야 되는데 금융주부터 무너지니까 야, 이거 좀 불안하다 싶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의 정책이 다 이기는 모습입니다. 모든 걸 다 이겨요. 네. 뭐 이런 불확실성? 결론은 그래? 이 유동성 그럼 어디 갈 건데?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에요. 미국이 어차피 제일 세니까 미국으로 돈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고요. 이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증시가 올라갈 수 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너네 돈 갖고 어디 갈 건데? 어디 투자할 건데? 여기밖에 없잖아. 라는 생각으로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불안한 얘기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이겨내는 트럼프와 뉴욕 증시의 힘을 저는 다시 한번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대단한 증시가 어제 3승 마감을 했는데 3대 지수, 4대 지수까지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막판에 음봉이 한 6개 그러셨네요. 네, 근데 뭐 계속 올라가다가 조금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올라갔던 하루가 굉장히 놀라웠다라고 네. 평가를 합니다. 다우지수도 그렇고요,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러셀 2000도 다 올랐습니다. 4개가 다 올랐고요. 뭐 조금 오른 거 가지고 되게 호들갑 떠내하실 수도 있지만 그 내용들을 계속 들어보시면은 야 신기하다라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그리고 저는 또 긍정적이라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오라클의 상승입니다. 오라클이 3% 올랐고요. 그리고 그 어플라이드 디지털 실적 발표 효과 덕분인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라클이랑 제일 증시의 문제아가 코어위브였잖아요. 코어위브가 거의 15%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 AI의 관련주들이 뭐 구글이 올라간 거 4조 달러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닥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켰던 종목들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다, 급등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와 시장 분위기가 진짜 좋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방산주 뭐 계속 올라가고요. 월마트 어제 전해드린 대로 나스닥 100 편입 효과 나타나면서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재차 반등, 그리고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강세, 팔란티어도 1% 추가 상승, 테슬라도 모처럼 1% 가까이 상승. 이거 뭐 금융주 빼면은 뭐 메타 정도 빼면은 거의 나무랄 데가 없는 시장이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이 러셀 2000도 마찬가지죠. 크레도 테크놀로지 올라오고 블룸 에너지 올라오고 이 우주항공 드론 관련주들 조금 꺾일 줄 알았거든요. 전혀 아니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플래닛랩스 이게 우주 관련주 12% 급등 또 했습니다. 뭐 아쉬운 거는 이제 원전 관련주가 좀 빠졌어요. 어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인지 차익 매물을 좀 노출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 빼면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되게 좋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금리를 이기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금리가 이제 파월 의장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랐어요. 4.2% 근처까지. 근데 그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올라가는 금리도 다 이겨낼 정도의 뉴욕 증시의 힘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달러 지수는 다행히 99 넘어서 가다가 좀 내려왔습니다. 98.6까지 내려왔고요. 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금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면은 이거는 뭐 에브리싱 랠리다라고 박수 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장 초반의 분위기가 금 가격이랑 금리랑 같이 올라간다. 이거는 파월 의장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꽤 크게 작용을 하나보다였는데 자꾸 눈 뜨고 일어나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을 정도로 시장이 좀 분위기가 바뀌어 있는 은 가격도 이렇게 급등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신고가 또 경신하는 7% 넘는 그래서 뭐 코스트코에서 은괴를 판매를 하는데 그것도 뭐 하루에 뭐 한 개씩 살 수 있다나 뭐 제한을 둔다나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귀금속 가격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국제유가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59.45달러인데 요게 이제 60달러 선 근처까지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랑 이란 얘기는 좀 다르거든요. 베네수엘라는 들어가서 이제 인프라 투자해서 원유를 끌어내면은 공급이 늘어나지만 이란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이란이 저항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는 이게 이제 뭐 원유의 어떤 변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유가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좀 예민하게 보고 있으면 곧 유가가 시장의 변동성과 궤를 같이 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쭉 데이터들 봤고요. 이제 제일 주요했던 이슈 중에서 파월 의장이 왜 법무부가 그 기소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형사로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왜요? 예, 요거 사진 보시면요. 네. 요거 사진 기억나실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파월 의장이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 정확하게 저 일정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게 작년이었죠. 그쵸. 연준 이제 보수공사 이제 연준을 확장하는 시설 네.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네네. 거기 가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여기서 설전 아닌 설전, 신경전도 있었고 그 신경전의 배경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부동산 업자잖아요. 원래 트럼프 타워 같은 거 만들고 땅 보러 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잘 안다 싶어서 이걸 건드리러 간 거죠. 이 업계 내가 잘 아는데. 네. 이거
이거 제대로 그 다 한 거 맞아? 뭐 예를 들면 이제 너무 부풀려서 한 거 아니야? 예, 서류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한 거 맞아? 이러면서 의무를 제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뉴욕 연방 검찰이 형사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왜 이런 것까지 굳이 하느냐.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는데 사실 그게 파월 의장의 잘못인가 싶기도 한데. 그게 사실 뭐 진위 여부가 밝혀진다면은 파월 의장과 연준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죠. 네. 어쨌든 이제 국가 기관이고 국가 기관에서 세금을 받아서 쓰는 건데 그거를 잘못 쓰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은 거의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억지를 부린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는 네, 거고 네. 이에 대해서 굉장히 뭐 많은 사람들이 좀 들고 일어났어요. 간밤에 이제 파월 의장의 전임자였죠. 옐런 전 장관도 네. 그렇고 그 전에 이제 그린스펀 전 장관 이거 연준 너무 억압하는 거다, 압박하는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공화당 의원 일부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뭐 별로 많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뭐 정당성을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파월 의장이 이번만큼은 참지 않았습니다. 연준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굿이브닝 하면서 이분 특유의 인사죠. 굿이브닝 하면서 이렇게 쫙 얘기를 좀 냈고요. 뭔가 이 영상에서 보여지는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렇죠. 예, 많이 힘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한 2분 정도를 노출을 하면서 이거는 뭐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연준의 독립성을 제한하는 구실에 불과하다라고 명확하게 좀 선을 그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계속 참았잖아요, 파월 의장이. 예, 근데 이번만큼은 요거를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상황으로 좀 시장 참여자들에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뭐 진짜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이번엔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꽁무니를 뺐습니다. 이거는 금리 때문에 연준을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억지가 절대 아니다. 나는 연준 독립성을 지지한다. 근데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설전이 오고 가는 그런 간밤의 상황들이었고요. 네. 파월 의장은 이번만큼은 내가 의회가 맡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다. 원론적으로 대응하면서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 라는 모습을 확실하게 좀 보였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옐런도 나오고 그린스펀도 나오고 뭐 일부 의원들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상황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아마 기소가 돼서 뭐 범죄 사실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그 사람들이 50%가 넘었습니다. 이게 과연 지금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트럼프가 마음 먹으면 못하는 게 없다.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서 뭐 이란의 핵시설 타격한 것도 있고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파월이라고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다들 좀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 힘이 더 세다라는 걸. 그리고 트럼프는 계속 2년 차고 파월 의장은 이제 조만간 내려오는 사람이니까 지는 애라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될까?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연준의 뭐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파월 의장이 법무부의 소환장이 도착하기 전부터 워싱턴 DC의 유력 로펌에 그 누군가를 외부 법률 고문으로 선임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예상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공식적으로 되게 쉽게 대응을 한 거다. 네. 이번만큼은 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한쪽은 맞다라고 하고 한쪽은 아니다라고 하고 이게 팽팽한 대립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지정학적 리스크들은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사태 굉장히 빠르게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 그린란드 사태, 이란 사태는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지만 파월 의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맞으면은 금방 처리될 일이지만 파월 의장이 저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또 불확실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당시에 미국 주식 선물이 하락하고 있었고 채권 금리도 저렇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 트럼프와 파월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를 얘기를 합니다. What a mess. 그러니까 엉망이 됐다.
그래서 이거 형사 기소 무리하게 했구나라고 베센트는 좀 이걸 인정을 한 건가 싶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가만히 냅뒀으면 파월 의장이 알아서 사임할 수 있었는데 지금 사임하지 않고 저렇게 버티려고 끝까지 하는 게 오히려 미국 정부에게 악재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형사 기소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트럼프를 비판하는 거예요? 뭐 그런 셈이죠. 트럼프를 비판하는 건데 사실 그 어차피 조만간 본인이 알아서 사임할 사람을 왜 굳이 더 화나게 해가지고 끝까지 버티게 하느냐라는 얘기의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베센트도 파월이 빨리 내려오게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럼 베센트와 합의된 바가 없었네요.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예. 근데 이게 사실 트럼프라고 얘기하기에 공식적으로 얘기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방 검찰이 형사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법과 행정은 분리되어야 하니까. 예. 그렇다고 보기엔 애매한데 어쨌든 베센트 장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약간은 조금 그 무리한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들이 곳곳에서 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랐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아마 시장에 불확실성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거는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쨌든 베센트 재무장관도 의견은 똑같거든요. 파월이 내려와야 한다라는 의견은 똑같은 게 행정부가 이렇게 계속 금리를 억압을 하는 거예요. 연준을 억압을 하는 거고 이거를 많은 분들이 금융 억압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이게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분리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간 또 다시 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계속 빚을 내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의장이 앉아 있으면 이거는 미국 행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빚으로 인해 여기에 이게 다 부채거든요. 네.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채를 녹이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연준 의장이 미국에게 굉장히 필요한 게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준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할 것이고 아마 이런 변동성은 우리가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만약에 심각하게 또 생각했다면 어제 시장이 그렇죠. 꽤 흔들렸을 텐데 네. 금융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작년에는 한번 또 연준의 독립성 하면서 흔들렸던 때와는 맞아요. 다른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또 다른 해석을 해야 되는지 네.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지금 다음 그림 보면 이게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베네수엘라 SNS에다가 이거 뭐 그거잖아요. 위키백과 뭐 사진 같은 거. 네. 거기에 이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가 올라가 있는 그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아, 이거 누군가가 만드는 거를 공유한 건가요? 뭐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참 재밌죠. 네, 재밌다고 해도 되는지. 한 나라의 대통령, 그것도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것도 이제 베네수엘라는 어쨌든 주권 국가인데 그 네. 국가의 대통령을 본인 장난친 사진을 걸. 올려서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걸 보니까 네. 야, 이 진짜 그냥 인간 자체가 변동성 재료구나. 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걸 보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어떨까? 뭐 그 안에서 어쨌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쵸. 싶어서 내용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에서 굉장히 좀 그 무서운 뭐 이런 분들이 좀 규합을 해서 반미 어떤 집회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빨리 미국 시민들이 베네수엘라를 빠져나가라.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어느 정도 그 뭐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제 루비오 장관 그리고 또 이제 제이디 벤스 부통령에 의해서 되게 빠르게 정리되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뭐 끝나지 않는 그런 변동성 소요 사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걸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린란드 이야기는 뭐 요거 어제 전해드린 이야기인데 좋든 싫든 무언가 할 것이다라고 좀 엄포를 놨더니 네. 이제 수요일에 덴마크와 그린란드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라는 협상 테이블이 또 마련이 됐습니다. 그린란드 본인이 아니고 이제 덴마크랑 논의를 한다. 덴마크령이니까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린란드 그럼 정부는 그린란드 호수아비인가요? 정부가 있나? 덴마크의 땅인데 그린란드는 따로 있나요? 그린란드 지역인가요?
이것도 잘 모르겠네. 글쎄요. 예, 어쨌든 덴마크와 문제를 논의해서 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보면 덴마크 입장에서도 일단 트럼프랑 얘기는 해보자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트럼프가 위협을 하면 일단 대화는 하자라고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는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덴마크 왕국의 자치령은 맞는데 수도가 따로 있는 거 보니까 한 나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라는 아닐걸요? 그래요? 예, 나라까지는 아닐 겁니다. 예, 주권 국가까지는 아닐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한번 이렇게 왕 하면은 다들 이렇게 우리 대화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를 뭐 관세 때도 받고 지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얘기가 또 논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협상 테이블이 또 차려졌고 그린란드 주민들의 투표 결과가 있어서 봤더니 미국이 들어오는 거 싫대요. 85%가 싫다. 근데 독립 투표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아, 독립은 또 좋다. 덴마크도 싫고 미국도 싫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들은 둘 다 싫다 이런 얘기인데 예, 모르겠어요. 이 결과가 과연 이런 민주적인 절차로 통과가 될지 아니면 대화가 결국에는 잘 안 돼서 미군을 동원하는 사태가 벌어질지. 예. 그래도 시장은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에 확고하기 때문에 계속 덴마크나 그린란드가 별로 안 좋아하면 아마 군대까지 쓰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란과 관련된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개입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는 방법을 검토한다라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 공격부터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는 조치에까지 다양한 잠재적 계획들을 지금 검토해오고 있다. 근데 뭐 여기서도 이제 대화는 한다라고 하거든요. 뭐 이란이 먼저 접촉을 했대요. 전화를 해가지고 대화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것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을 동원하는 걸 좀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냥 다 접수하겠다라고 일단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파월 의장 이슈도 그렇고 이번 이슈도 그렇고 다 어쨌든 시장에는 조금 긴장할 수 있는 재료잖아요. 예, 근데 일단 채권 금리가 조금밖에 오르지 않았던 거 첫 번째, 그리고 유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급등하지 않는 거. 결국 키는 유가가 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 제어가 되고 있잖아요. 요거를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될 텐데, 원래 그 과거에 그 중동에서 어떤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불가피했던 건 그 중동의 유가가 급등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인데 지금 유가가 덜 올라간다. 이 불확실성에 비해서 금 가격, 은 가격이 급등하는 거에 비해서 유가가 이거밖에 안 오른다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에너지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확보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유가가 덜 올라가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야,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쵸. 2021년 3월 이후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종전시키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죠. 그것 덕분인지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를 잡았죠. 베네수엘라는 들어가서 마두로 대통령 체포하고 나니까 베네수엘라 증시 급등하고 그 다음에 유가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그런 구간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제 뭐 캐내고 이제 정제하면 되는 거니까 시설만 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유에 대한 통제권이 어느 정도 잡혔죠. 베네수엘라가 아무래도 이제 매장돼 있는 매장량이 전 세계 1등이니까 그거를 미국이 취한다라고 한다면 이란을 만약에 이렇게 건드린다고 해도 유가는 안정이 될 수 있다. 네. 미국이 어차피 공급을 해줄 거니까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 생각에는 머리를 다 쓴 거라고 봅니다. 천연가스 가격 잡았고 유가 우리가 통제력 확보했으니까 그렇군요. 이란까지 들어가도 돼. 근데 만약에 이란까지 통제력을 미국이 확보한다? 이란은 매장량이 3등이거든요. 사우디 다음이거든요. 베네수엘라 이란을 확보하면 뭐 그거는 원유 통제력은 거의 이제 미국이 접수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만약에 안 올라간다라고 하면 시장은 또 그런 대로 그러면 금리 인하해도 되잖아. 그러면 파월 의장 억압해도 금융 억압으로 가도 되는 거잖아. 라고 다 용인을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있어도 결국 돌고 돌아서 돈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 미국 증시,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다들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네.
또 의외로 또 은근히 관대한 모습도 보여주는 게 이제 쿠바가 원래 베네수엘라랑 원유를 받아 쓰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끊겼어요. 네. 그거를 이제 어디서 가져가려고 하냐? 멕시코가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멕시코는 아시다시피 미국과 굉장히 튼튼한 지금 우방으로 됐고 작년에 그 관세 전쟁을 거치면서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멕시코가 쿠바에다가 원유 수출을 해도 돼? 라고 했는데 그래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쿠바를 계속 제재하고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리된 곳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관대함을 또 보여주면서 이렇게 통제력을 또 가져가니까 네. 결국에는 트럼프가 시장을 장악하는 그러네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제가 이제 그린란드의 역사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무식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그래서 모르는 결론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덴마크보다 한 50배 크대요. 일단 그쵸, 땅덩어리는. 그쵸. 예. 근데 이제 우리 명성님이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그 덴마크의 자치령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제 뭐 자주적인 뭐 그런 것들 못하냐라고 봤더니 그건 아니에요. 일단 대통령은 없는데 총리가 있어가지고 그들끼리의 뭔가 권한이 이런 게 그러니까 덴마크의 자치령이라고 한 도시라고 취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권한과 또 자주적인 그런 성격을 띠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러네요. 뭐 막 미국이 덴마크랑 이렇게 딜을 해서 그린란드를 가져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없다. 과거에도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을 했대요. 그린란드 사고 싶다. 그랬을 근데 때도 트럼프는 또 단호하게 해요 거절. 하면 해요 또. 2019년에도 뭐 네. 관련해서 이제 주민의 자격권이 있긴 한데 뭐 이전에도 그래서 이제 그린란드한테 뭐 얼마면 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것도 있었나 봅니다. 자, 모르는 게 창피한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 사람이 별로 안 살아요 애초에 그린란드. 그린란드 국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땅덩어리는 큰데.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요 시그널이 팔라라는 시그널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좀 이제 과열 그 본인들의 그 불베어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신뢰도 높은 그런 지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셀 안으로 들어온 지가 꽤 됐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꽤 높은 그런 구간까지 들어온 게 확실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톡 건드리면 떨어질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조금 걱정을 하는 건데 이게 보시면은 M7에 대한 실적 성장 기대감이 조금 정체가 됐어요. 최근 들어서는 쫙쫙 치고 올라오다가 이 부분들이 정체가 되면서 사실은 지수가 막 팍팍 치고 올라가진 못하죠. 뭐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근데 보면은 은근히 다른 종목들 밑에 있는 종목들이 은근히 좀 올라오거든요. 493 뭐 최근에 좀 꺾이긴 했어도 치고 올라온 탄력이 최근 들어서 확실히 좀 다르죠.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형주 러셀 2000에 대한 올해의 EPS 성장 전망치가 무려 67%나 됩니다. 이게 압도적으로 높아졌죠. 2024년, 25년도에 비해서 성장률로 계산을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돈이 다 만약에 미국으로 집중된다고 보고 그러면서 이게 진짜 미국이 지금 원하는 대로 자원 확보하고 제조업 확보하고 이 뇌까지 다 확보한 그런 구조에서는 뭐 다 같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우 지수가 90% 이상 200일선을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우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뜻으로 봐서 S&P 500 지수 역시 조만간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글로벌 유동성이 이 올해 1월 첫째 주부터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요? 저는 아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돈은 음, 감정이 없다. 감정이 없다. 예. 티다. 제일 센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작년에는 미국 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곳이 신흥국 시장이 엄청 좋아서 막 사실 나왔잖아요. 저는 우리나라는 신흥국에서도 특수성이 좀 있다고 봐요. 좀 미국이랑 작년에 제일 그랬죠. 친하고 미국에게 꼭 필요한 나라라서 아,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뭐 중국과 일본 간에도 트러블이 굉장히 세다면서요. 네.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또 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대로 취하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그 그린란드를 계속 획득하려고 하는 게 이게 딱 이렇게 선 그어 보면 뭐 옛날에 미국 에치슨 라인 막 이런 거 그었을 때도 그린란드가 굉장히 중요한 그 북극 항로도 갖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서 그렇거든요. 네. 근데 대한민국의 위치 자체가 지정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북한과 중국과 맞닿아 있고 그리고 대만까지 미국이
컨트롤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그 중요도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점점 더 빛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미국과 한국이 제일 센 거는 저는 유지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돈이 이렇게 간 거는 알겠고, 음. 그래서 지금 특징적인 종목을 보면은 어제 밤 사이에 시장 분위기 좋았는데 네. 카드사들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과 관련된 그 주가가, 종목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의 입김이 어느 정도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냐. 신용카드 이자율을 10% 상한제 시행한다. 요거 어제 전해드렸던 뉴스인데, 뭐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착취를 용납하지 않겠다. 비행기 막 흔들리는데 거기서 막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결제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급락을 했습니다. 비자와 JP모건 같은 기업들 급락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다 말아 올렸죠. 이 정도면은. 이 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거 다 말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금융주가 이제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실적은 참 좋을 것 같다라고 다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빠진 게 사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향은 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종론이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원칙적인 그런 그 기대값, 그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결국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금융 억압과 이런 것들까지 다 정당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베네수엘라 이슈와 관련해서는 아까 어떤 분이 채팅창에도 달아주셨는데 생각보다 베네수엘라 그 뭐 원유가 뭐 퀄리티가 좋지 않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거 이러다가 진짜 뭐 미국이 돈만 쓰고 아무것도 못 얻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뭐 추세 자체는 계속 긍정적입니다. 그런데다가 심지어 엑슨모빌에 대해서 베네수엘라 사업을 배제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얘기를 했거든요. They are playing too cute. 너무 왔다 갔다 한다. 지멋대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한마디 했더니 엑슨모빌 주가 쫙 빠지고 트럼프 한마디 하면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결국 미국이 세기 때문에 돈은 감정이 없다라는 건 네. 미국의 국방력도 그만큼 강력하다는 걸 이란의 핵 그 무기 지워버리는 거,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하는 걸로 인해서 보여줬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드론주들 조금 변동성 있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이 외에 여기에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RTX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계속 추세 상승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란이 지금 인터넷이 종료됐는데 거기에 베네수엘라에서 스타링크가 했던 것처럼 이란에서도 스타링크가 또 갑니다. 머스크에게 내가 전화를 해볼 것이다. 스타링크가 진짜 요긴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것도 뭐 먹통이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근데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위성을 더 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로 가는 우주 섹터, 로켓랩 목통이 되지? 또 올랐고 플래닛 랩스 두 자릿수 와. 또 급등. 그러면서 플래닛 랩스는 뭐 스웨덴 쪽이랑 또 계약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그 어제 때문에. 로켓 컴퍼니인가 그건 안 올랐어요? 그거는 이제 오르면 이상한 거죠. 오해해서 오를 수 있는. 그거는 로켓 컴퍼니. 트럼프의 말이 안 통하는 네,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주 관련 주들 또 올랐고요. 팔란티오 또 뺄 수 없죠. CT가 보니까 국방 예산 증가하고 그러면 슈퍼사이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 목표가 235달러까지 찍으면서 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자원을 확보하고 투자하려는 그런 움직임인데 펜타곤이 이 갈륨 쪽에다가 100만 천만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구리 가격 관련주 프리포트 맥모란 그리고 금광 관련주 뉴몬트 뭐 이런 종목들 올라가는 거야. 당연히 구리 가격과 금값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당연한 건데 네. 거기다가 이제 MP 머티리얼즈 히토류 관련 기업이죠.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주 알코아 뭐 이런 종목들까지 다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뭐 결국에는 그냥 미국으로 돈이 향하는 이유라고밖에 정리가 안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알파벳이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달성했는데 드디어 마침내 뭐 이거는 뭐 수순이었죠. 문제였죠, 시간 문제. 시간 문제였고 알파벳 클래스 C랑 A랑 합쳐서 4조 달러가 된 겁니다. 네. 근데 어제 전해드렸던 그 월마트가 나스닥백에 들어가면서 이 AI에 대한 모멘텀을 인정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구글이 이제 제미나이를 월마트, 쇼피파이, 웨이페어 같은 기업들과 이제 공조를 해서 이제 그 안에서 제미나이 안에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이거 챗GPT가 먼저 한 거잖아요. 제미나이도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효과를 봤다. 이건 너무 쉽죠. 이렇게 하는 건 그렇죠. 구글이 원래 쇼핑
탭이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호재가 돼서 구글도 올라갔고 월마트는 신고가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심지어 애플과도 애플이 사실 이런 거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기업이 아닌데 그쵸. 공식적으로 뉴스를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구글에게 또 호재가 됐겠죠. 그러면서 제미나이가 이제 애플의 시리에 통합되는 게 공식화가 됐습니다. 뭐 메타도 메타 커뮤니티라는 걸 출범했다고 하는데 아쉽지만 뭐 이게 이제 그 좀 더 메타가 그 계속 그 AI 하는 사업부를 계속 통합하고 폐합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에 가장 상단에 있는 그걸 또 하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인력 엄청 수급해 갔잖아요. 예, 근데 주가는 뭐 큰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그리고 대만과의 관세 타결 가능성, 미국이 아직도 관세를 싸우고 있는 나라들이 좀 있었나 봐요. 이제 대만과의 관세 타결 가능성으로 인해서 TSMC가 이게 해결되면 또 미국에다가 투자를 엄청 할 수 있게 된대요. 또 미국으로 돈이 가는 거죠. 반도체가 네네. 또 가는 거고. 그래서 TSMC가 실적 발표 앞두고 또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네. 심지어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목표가 $550가 등장을 했어요. 이거 뭐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메모리 랠리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샌디스크, 오늘은 웨스턴 디지털 더 올랐고 그리고 AI 관련주들 오라클과 코어웨이브까지 반등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투자 심리는 굉장히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 일라이릴리도 좋았는데 엔비디아와 AI 공동 혁신 연구소를 만든답니다. 이게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뭐 기념해서 또 얘기가 나왔겠죠. 네,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약 개발하는데 엔비디아가 AI를 계속 돌려준다라는 거고요. 템퍼스 AI 요게 이제 헬스케어 AI 쪽에서 긍정적인 종목이잖아요. 요게 장 초반에 막 10%씩 급등하고 있어서 네. 특징주라고 보려고 했는데 4분기 매출 호조를 발표하고 시장의 수급이 다른 쪽으로 또 가다 보니까 아쉽지만 음봉을 좀 노출했지만 그래도 4% 가까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주들 중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가 모여서 미국의 소비까지 살려낸다면 네. 룰루레몬 4분기 실적 가이던스 상단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됐지만 아베크롬비는 너무 많이 올랐는지 네. 실적 전망치 발표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서 뭐 다양한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빠르게 특징주도 많고 이슈도 많았던 밤사이였습니다. 네. 우리도 명선님이 엄청나게 고생하셨으니까 너무 제가 많이 일단 썼네요 시간을 죄송합니다. 지금 부대찌개 저희가 네. 준비했어요. 요새 방산주가 난리인데 군인들은 부대찌개를 또 먹게 되죠. 우리나라 군인들만 먹는 건가? 부대찌개 우리 최현석 셰프 이 제품이 인기 많아서 가지고 일단 하나 가지고 왔고요. 명선님 일단 맛있게 드시고 계시고 고맙습니다. 지금 사실 어제도 그렇고 내일 되게 춥대요. 그럴 때 이제 요 라디에이터 같은 거 집에 하나 두시면 이걸 그러니까 하루 종일 드시라는 게 아니라 공기를 빠르게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요런 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추운 여러분들 이제 그리고 집 중에서도 그 뭐 오피스텔이나 약간 좀 주상복합 중에서 우풍 심한 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라디에이터 한번 이제 쫙 틀어주고 이제 온수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온열 해주면은 굉장히 또 집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거 20평형이고요. 최초로 저희가 15만 원대에 준비했는데 3세대 웰핀 AI 인벤트 이동식 보일러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전기세는 지금 6시간 기준으로 948원꼴. 근데 요게 이제 무슨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드 잘 보시고 이거 함부로 하루 종일 들었다가는 누진스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내가 시간 조절해가지고 하루 종일 트는 용도가 아니라 짧게 확 뜨겁게 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파 방지 기능이 있고 최대 100도까지 급속 히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하나씩 또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뜨끈뜨끈한 오늘 같은 날 또 어제같이 추운 날 부대찌개 생각이 나죠.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부대찌개 되게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치즈까지 얹어서 아이고 맛있다. 먹지도 않았는데 맛있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자, 지금 5팩 최초로 3만 원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455g, 그러니까 2인분짜리예요. 2인분짜리를 3만 원대 준비했고요. 5회분입니다. 2인 기준 5회를 먹을 수 있는 걸 3만 원대. 요새 부대찌개 1인분에 거의 한 10,000원 넘지 않아요? 와. 이거를 우리가 3만 원대 먹을 수 있고 팩당 7,960원 꼴 총 10인분입니다. 최현석 셰프의 비밀 레시피 부대찌개 해동 필요 없이 물만 넣고 끓이면 완성인데 저도 먹을게요. 저도 좀 먹을게요. 진짜 맛있어요. 여기 지금 치즈까지 얹어졌거든요. 여러분 죄송한데 진짜 맛있어요. 다이어트 중인데 맛있냐 하시는데 이거 육수가 약간 사골 육수네. 그쵸? 딱 느껴집니다. 상당히 맛있네요. 저는 최현석 셰프 관련된 것 중에 거의 실패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쯤이면 진짜 최영석 셰프님 한번 나오실 만한데. 진짜 한번 뵙고 싶네요. 저희가 진짜 자주 이거 소개해드리는데. 어디 여러분 혹시 최현석 셰프님 지인 없으십니까? 음. 좀 DM이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성님이 되게 솔직한 사람이라서 엄청 맛있는 거를 찐으로 얘기했다고. 진짜 진짜 저 맛있어. 여러분들 맛없으면 맛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맛없다고 한 적은 없어. 맛없다고 한 적은 없어요. 맞아요. 질기다고 했죠. 그건 이제 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굽기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먹었다. 와, 진짜? 예, 진짜 다 먹었어요. 이럴 때 너무 부러다. 지난번에 언양불고기 먹을 때 진짜 행복했는데. 저는 그럼 이만 내려놓고요. 먹는 욕심을 줄이도록. 보셨죠, 여러분? 그릇에 다 비었습니다. 완부했어요. 완전 부대찌개를 다 끝까지 먹었다. 네, 여러분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영상 하나 링크 통해서 맛있는 부대찌개 그리고 뜨끈한 라디에이터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월간 뉴스레터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